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프랑스의 상상력 천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소설집 나무입니다. 처음 나무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그저 자연을 이야기하는 책일 줄 알았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고 하나하나의 단편을 읽어나갈수록 나는 마치 나무 한 그루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느낌을 받았다. 익숙한 현실을 살짝 비틀어 보여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되었다. 내겐 너무 좋은 세상에서는 말하는 가전제품들과의 대화가 너무나 익숙하고 낯설었다. 지금의 나 역시 알림을 주는 스마트폰과 매일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점점 조여오는 무언가에 대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바캉스에선 과거를 동경하던 주인공이 결국 그 시대의 불편함에 질려 현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소중함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작가는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다. 투명 피부에선 진실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느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꼭 축복일까? 누군가에게 나를 온전히 보여준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 이외에도 외계인이 인간을 사육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오만함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나이 든 이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에서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지 되묻게 했다. 베르베르는 단편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나무라는 책은 한 그루의 커다란 생명체 같다. 각 단편은 가지이고 그 속엔 다양한 감정과 사유가 맺힌다. 처음엔 잎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뿌리에 닿아 있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 공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 책을 덮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책. 그게 바로 베르베르의 나무가 가진 힘이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건네주는 책이다. 그 중에서도 첫 단편이었던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은 나에게 아주 낯설고도 익숙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일대 표작개미, 타나토노트, 죽음 등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작품들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이 철학적 소설과 과학과 철학, 상상력을 결합한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조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삼질문하는 작가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신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는 18편의 철학적 단편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되묻는 작품이다. 각 이야기마다 깊은 사색과 반전의 상상력이 깃들어 있으며 현실을 비틀고 익숙함을 낯설게 만든다. 이 책은 과학, 철학,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순한 SF나 소설을 넘어선 문학적 실험에 가깝다. 각각의 단편은 독립적이지만 함께 모여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는 듯한 구조를 가진다. 베르베르는 이 작품을 통해 존재란 무엇인지, 자유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등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나무는 한 번 읽고 덮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안의 가지들은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피어난다. 나무라는 책은 하나의 나무의 수많은 삶이 가지처럼 뻗어있는 구조였다. 각 단편은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난 인생의 길처럼 느껴졌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질문들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 책은 겨울 햇살처럼 조용히 내 삶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무처럼 조금씩 자라나는 나의 모습 또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문득 나는 어떤 가지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미래의 한 남자,
릭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그의 집은 무척 스마트하다. 냉장고는 식습관을 걱정하고 쓰레기통은 분리배출을 칭찬하며 전등은 분위기를 맞춰준다. 처음엔 이런 세상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서서히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친절함으로 포장된 기술은 어느새 감시와 통제가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릭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다. 그의 하루는 선택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채워졌고 모든 행동이 기계의 피드백을 받는다. 결국 그는 삶의 주도권을 잃고 자신이 살고 있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진다. 정말 무서웠던 건 이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매일 아침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피커, 하루의 이동을 계획해주는 앱, 손안의 스마트폰. 나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었을까? 결국 릭은 집을 떠나고 말이 없는 강도와 함께 도망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위험한 인간에게서 진짜 인간다움을 느낀다.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존재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미래를 경고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너는 정말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니? 라고.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 베르베르는 그것을 유머와 반전으로 보여주지만 나는 책을 덮은 후 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정말 그 시대로 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 바캉스의 주인공은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화려한 궁정 문화, 예술, 우아한 복식, 연애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불결한 위생, 악취, 비위생적인 음식,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잔인하고 거친 삶의 방식. 읽는 내내 나도 함께 충격받았다. 아름다운 시대라 불렸던 그 시기가 이렇게도 잔혹하고 불편했다니. 과거를 낭만화하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리하게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주인공은 결국 도둑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까지 선고받는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재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느낀다. 이 단편은 시간여행이라는 낭만적인 소재를 차용하지만 그 속에서 현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자주 하는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지금이 힘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아주 단순한 일상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돗물, 따뜻한 이불, 전염병 걱정 없는 병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바로 이 짧은 단편 하나가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그 단편을 지나고 나니 이번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다. 투명해진다는 건 결국 모든 것을 들킨다는 것이다. 투명 피부의 주인공은 실험을 통해 자신의 피부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든다. 자신의 장기, 근육, 혈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태. 그는 말 그대로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는 과학적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사회에서 괴물처럼 취급받고 외면당한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기피했고 혐오했다. 그 누구도 그의 몸 안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의 투명함은 외적인 것이었지만 그 투명함은 내면까지 상징하고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속을 보여줄 용기가 있을까? 또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을 받아준 서커스 단원들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그를 이상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함께 살아간다. 투명한 몸보다 더 투명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단편은 외모나 존재의 특이성 이전에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꼬집는다. 그는 변한 것이 없는데 변한 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었다. 책을 덮고 나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온전히 보여준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걸 받아준 사람은 몇이나 있었나? 투명 피부는 겉이 아닌 속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려는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자 이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둘러싸인 인간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되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퍼진 정체불명의 냄새. 그 냄새는 지독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이유 없는 고통, 설명되지 않는 불쾌함. 그건 마치 우리가 겪는 어떤 현실 같았다. 냄새는 운석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다. 그 냄새는 결국 외계 생명체의 진주 제작 실험 중 발생한 부산물이라는 반전으로 끝난다. 지구는 그저 실험실이었고 인간은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 처음엔 웃음이 났다. 설정이 너무 기발해서. 하지만 웃고 난 뒤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정말 우리가 중심일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조차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 단편은 환경 문제,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알 수 없음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까지 날카롭게 드러낸다. 문득 우리 사회에 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들이 떠올랐다. 공기 속에, 사람 사이에, 시스템 속에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그것들. 나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고 세상을 다시 맡아보고 싶어졌다. 내 주변의 공기는 어떤 냄새를 갖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냄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들추어내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불쾌하든 낯설든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결국 우리는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 그 혼란을 지나고 나자 이번엔 사회의 질서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 벌인 반란이 시작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사회. 노인은 더 이상 지혜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담이 되었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황혼의 반란은 그런 미래에서 노인이란 이유로 수용소로 보내지려는 한 부부, 프레드와 리세트의 이야기다. 이들은 도망치고 산속에 은신처를 만든다. 그리고 그곳에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작고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돌본다.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의 존재는 점차 세상에 알려지고 침묵으로 억눌려 있던 노년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 단편을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다. 그건 단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어느새 나이든 이들이 천천히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작품은 묻는다. 누군가를 쓸모로 평가하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 아닐까? 노인은 과거를 간직한 존재이자 지금 여기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황혼의 반란은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깨운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그 반란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잠시 깊은 숨을 쉬게 만든 이야기였다. 이 단편을 읽으면서 처음엔 조금 웃겼다.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사육하는 입장에서 쓴 보고서. 지구인을 애완동물처럼 기르고 감정을 분석하고 더 효과적인 길들이기 방법을 연구한다. 하지만 몇 문장을 넘기지 않아 그 웃음은 서서히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낯설게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동물을 혹은 타인을 대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긍정 피드백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면 제재를 가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개체는 교체한다. 읽다 보면 이건 누군가에게 너무도 익숙한 구조다. 훈련, 통제, 평가, 효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는 말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랑을 조거나 했을까? 언제부터 다름을 통제하려 했을까? 이야기를 읽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식에 맞춰주는 상대를 원했던 걸까? 외계인의 시선을 통해 인간을 객관화했을 때 우리의 오만함과 폭력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선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 사랑은 길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는 그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실을 가장 낯선 존재의 입으로 들려준다. 그 단편을 지나고 나서 이번엔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이 안 따라줘. 또는 왜 그땐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조종은 바로 그 불일치, 즉 내 안에 또 다른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의 왼손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손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다. 주인공은 왼손을 통제할 수 없고 그와 갈등하고 두려워하며 결국은 타협한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 대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 황당한 설정은 처음엔 코믹하게 보이지만 읽다 보면 문득 그 손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며 살고 있을까? 나의 충동, 나의 실수, 나의 감정적 행동들, 그건 모두 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까? 조종은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고 그 조각들이 때때로 충돌하며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결국 주인공은 왼손과 공존하기로 결정한다. 억누르거나 잘라내는 대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길.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에서 배워야 할 태도 아닐까. 내 안의 어두움, 불안, 충동조차도 나의 일부라는 것. 이 단편은 아주 기이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우리는 늘 스스로와 대화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싸우고 회피하고 타협하면서. 조종은 그 과정을 너무 솔직하게 보여준다. 읽고 나면 괜히 내 손을 한번 쳐다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화해하고 싶어지는 이야기였다. 이번엔 그 모든 선택들이 쌓여 하나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살아간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능성의 나무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이야기다. 인간의 선택을 시각화한 거대한 나무. 한 가지가 갈라져 또 다른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뻗어나간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특수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좋은 선택을 고르고 나쁜 결과는 피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측조차 또 다른 선택을 낳고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모든 가능성을 안다고 해도 완벽한 인생은 없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무늬를 가진 나무처럼 자라난다. 나는 이 단편을 읽으며 내 인생의 나무를 떠올렸다. 작은 선택 하나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후회 속에 피어난 가지에도 때로는 꽃이 피기도 했던 시간들. 만약 그때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건 모른다. 그리고 몰라도 된다. 가능성의 나무는 말한다. 완벽한 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가지를 네 가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이 책을 덮고 나서 나는 내 삶의 나무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졌다. 휘고 꺾이고 상처난 가지들까지 포함해서 그건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온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도가 아닐까 싶었다. 1인간이란 무엇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관습적인 사고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미생물에서 우주까지 연결된 확장 가능하고 변화하는 존재로 그려낸다. 이 우리는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정말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갇혀 정해진 경로를 밟고 있는 걸까? 나무 속 이야기들은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흔들어 깨우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삶 선택의 나무. 우리가 선택한 길은 삶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 뻗어나간다. 선택하지 않은 길들 역시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 베르베르는 나무를 통해 운명과 자유의지를 오가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숲을 조명한다. 익숙한 현실을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들.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자아성찰의 거울, 생명의 연결성, 철학적 질문, 이 세 가지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가지를 가진 하나의 나무니까요.